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지분 매각인데,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지분 매각에 추천 물건을 여러 개를 해봤었는데, 이렇게 그 지분이 여러 명이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건물을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 경매로 나온 것은 6분의 2가 나왔는데, 6분의 2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와 건물을 지분식 일부를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분권자들은 일부는 건물만 지분이 있고 일부는 토지만 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게끔 되면 건물 일부 사고 토지 일부만 사는 거예요, 보면. 이런 것이 경매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참 희한했던 것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권리분석을 해봤을 때, 이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철회했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이러한 물건을 이때 말고 또 제가 지금 찾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14 타경 16584 해가지고 강제 경매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 건물 지분 매각 해가지고 토지가 52.45평이 나왔고 건물은 42.78평입니다. 감정 가격이 4억 3,900이고 얼마까지 떨어지면 2억 1,500까지 떨어져서 이거 참 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으면, 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건,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전부 다 우리가 갖고 있고 나머지 지분권자들은 건물만 갖고 있고 토지는 없고, 또 어떤 사람은 토지는 있고 건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분권자하고 협상을 할 때 충분히 유리하다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고 추천을 했던 건데, 낙찰을 입찰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거 많이 안 들어올 것 같다고 하면서 2억 1,500까지 떨어진 거는 2억 8,700에 정도 추천을 했는데 3억 1,300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봤더니 이 3억 1,300에 들어오신 분이 지분권자야. 자기가 이거를 다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돈이 좀 모자라서 갖고 낙찰을 받으면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건물 지분권자가 따로 있고 토지 지분권자가 따로 있고, 자기는 건물의 일부와 토지 일부 지분을 낙찰을 받았더니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이거를 대출을 안 해주는 바람에 잔금을 못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몰랐고 떨어졌으니까 그냥 떨어졌다고 말았었는데, 잔금을 못 내가지고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얘기해서 낙찰을 받아놓고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먼저 했던 사람이 지분권자였는데 대출을 안 해줘가지고 잔금을 못 내서 재경매가 나왔던 겁니다. 재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다시 2억 1,50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 절대로 다른 사람 이제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러냐면 최저가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또 수강생께서는 그래도 어떻게 최저가로 들어가냐고 싶어갖고 조금 한 3천만 원을 올렸었는데 2억 4,800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차에 2억 8,700에 입찰에 들어갔다가 떨어져서 다시 2억 4,800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먼저 번보다는, 그러니까 최저가보다는 3천을 높게 썼지만은 먼저 입찰 가격보다는 4천을 싸게 받은 거죠. 물론 이거는 그렇게 된 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 경매를 오래 하셨던 분이 아니고 그 어떤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돈 어느 정도 있는 걸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할까 해갖고 제 과정에 입학하셨던 분인데, 제가 이걸 추천했더니 이 건물도 가서 보고 다 보고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팔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그 돈 모아놓던 걸 가지고 이걸 투자해서 이걸 가지고 세를 주면서 이걸 본인이 소유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입찰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했더니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낙찰 허가 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 기간 지났나 보고, 낙찰 허가 나고 이의 신청 기간 지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이제 잔금 내라고 나왔는데 저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길래 잔금 내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잔금 냈더라고. 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이제 잔금을 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는 자 보십시오. 권리 분석을 보게끔 되면은 자 여기 세입자가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가 강제경매니까 전부 다가 대항력이 있죠. 다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보면 그 대항력이 있는데 전부 다 여기 보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전부 다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기에 세입자들도 경매가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월세를 안 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누가 있죠? 이거는 옥상에 세입자가 있거든요. 세입자가 있는데 그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한 겁니다.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지만은 배당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제가 배당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경매로 낙찰 받은 것이 얼마면 자 보십시오. 얼마나면은 여기 건물이죠. 건물에 박종누구의 지분이다 보니까 6분의 1씩 쭉 갖고 있다가 6분의 1, 6분의 1만 두 개가 나왔으니까 건물은 전부 다 3분의 1만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이 두 필지가 있는데 두 필지를 보시게끔 되면 한 필지는 5분의 5 전부 다지요. 근데 한 필지는 1890분의 990이죠. 그러니까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전부 다고 나머지 한 필지는 5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냈으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배당하는 날 배당에 참석을 한 거야. 어떻게 배당하나 보고. 그러니까 배당 받아가는 사람은 우리 낙찰을 하는데 관계가 없고 배당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낙찰자가 이제 대항력이 있으니까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당하는 날 가서 참석을 딱 했더니 가장 걱정이 됐던 이 4,200만 원 전세 보증금 배당을 주더라고요. 지분으로 나왔어도 배당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배당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몇 천만 원을 싸게 샀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대를 싸게 산 거예요. 몇 억대를 싸게 샀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핵심은 건물은 3분의 1, 토지는 약 4분의 3의 지분권자로서 가장 확실하게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분권자와 그 협상을 하려면 시간을 갖는 건데 시간이 지나도 그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뭐라 하냐면 아침 9시에 이 현장에서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만났는데 현장을 갔는데 여기 보면 그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자 여기 본죽이라고 있고 여기 보면 여기 본죽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노래방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헤어 디자인이 있고 지하에 노래방이 있고 1층에는 본죽과 머리방이 있고 2층에는 만화가게가 있고 3층에 여기 옥상에 보면 아까
전세입자, 주택세입자 4,200만 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200만 원의 전세입자는 배당료를 다 받아갔고 나머지를 해결을 해서 월세를 받으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하십시다 해갖고 여기 문 열린 아침 9시에 문 열은 데가 본죽도 안 열었고 다 안 열었고 여기 헤어 디자인만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낙찰받은 수강생하고 여기 헤어 디자인 하는데 같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이번에 이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분으로 낙찰받았다 얼마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보시면은 보증금 얼마죠? 헤어 디자인이 얼마죠? 헤어 디자인 1,000만 원에 1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1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계약을 했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인이 됐으니까 우리하고 다시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1,000만 원 보증금 100만 원이 있는 거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우리가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대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전세 계약서를 쓰고 월세 계약서를 쓰고 우리에게 100만 원을 주시면 되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미장원의 주인 하신 분이 1,000만 원을 그냥 인정해 준다니까 입이 이만큼 짜면서 그렇다면 지금 단박 계약하겠습니다. 야. 단박 계약하겠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제 부탁을 했죠. 여기 지하에 노래방도 있고 본죽도 있고 뭐도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새로 경매를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원하신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보증금 있는 거 그대로 인정을 해드리고 월세를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당신이 얘기해가지고 연락을 주신다면 아무 때고 우리가 계약하러 오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오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보증금이 이제 한 3, 4천 정도쯤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처음서부터 입찰 들어가는 가격보다 4천 정도를 더 싸게 샀지 않습니까? 싸게 샀는데 이거를 가지고 더 돈을 많이 먹겠다 욕심을 부릴 이유가 아니라 현재에 있는 세입자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윗사람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세입자도 4층에서도 연락이 왔어. 나 여기서 그대로 살 테니까 먼저의 4,200만 원 그대로 전세 계약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예, 올리지 않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4,200만 원 보증금 배당 요금 받았죠. 받아갖고 연락해서 바로 계약하고 그 다음날 본죽도 계약하고 그 다음날 노래방도 계약하고 다 계약하고 다만 2층에 있는 그 만화방은 사람이 없고 비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비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거기는 세입자도 이제 다 나가고 없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가셔서 거기를 싹 다 정리해갖고 리모델링 해서 새로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개월에서 1개월 반 만에 건물 전체의 주인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럼 그건 제가 왜 이렇게 만드는 건물 전체의 주인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건물만 가지고 있는 세입자 있죠. 아니 그러니까 지분권자 있죠. 그 지분권자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땅만 가지고 있는 주인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되겠죠. 자, 협상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몇 개월이 지나도 지네들로서는, 그러니까 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길래 건물 주인이나 땅 주인에다가 내가 먼저 연락할 필요 없다. 이제 답답하면 지네들이 그 세입자들을 알아가고 연락이 온다. 연락이 오면은 우리는 올 때까지 그냥 월세를 받으면서 그까지 시간을 끌어도, 그러니까 건물 지분권자와 토지 지분권자하고 협상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주인으로서, 전체 건물의 주인으로서 전부 다 그 월세는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쉬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그렇게 먼저 만들어 놓은 겁니다. 4, 5개월, 5, 6개월 지났더니 아니라 달라. 그 내 건물 가지고 지료를 받고, 월세를 받고 있으면 저한테라도 뭘 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있습니까? 이제 연락이 이제 한 5, 6개월 만에 이제 참다 연락이 온 거죠. 그렇게 연락 오면 나보고 뭐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 뭘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당신은 내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내 땅을 당신이 사용하고 있지 않아. 건물은. 건물 주인이 토지 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라. 당신은 건물은 내 땅의 지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료를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된다. 근데 당신한테 지료를 안 받고 있는 거는 그나마 건물에 있는 것은 당신 일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걸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글쎄 뭐 적당한 가격에 파신다면은 내가 살 마음은 있다. 그럼 가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기 감정가에 나온 평당으로 가격이 다 나오는데 그 가격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협상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불리할 이유는 한 개도 없죠. 왜? 주인 노릇을 계속해서, 월세는 계속해서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주인을 다 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고 시간이 간다고 하더라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한 가격 준다고 얘기하고, 그 가격에 판다면 팔고 안 판다면 말고 그냥 버텨봐라.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는 한 5, 6개월, 6, 7개월 이상 더 버틴 것 같아요. 버텨도 건물의 지분권자들이 조금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부탁, 그럼 내 집은 그냥 얼마면 할 때, 알았어, 그 정도면 내가 줄게 해갖고 일단 건물을, 지분은 샀습니다. 문제는 토지 지분이죠. 토지는 건물을 전부 다 우리께 갖고 있어요. 건물을 전부 다 우리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전부 다 우리 걸 갖고 있으니까 토지는 내 지분만큼 낸다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사실은 보면 이 건물은 우리가 3분의 1밖에 못 샀지만은 땅은 75%를 산 거잖아요. 반 이상이 넘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협상이 안 되는 거야. 싸게 팔려고 안 하는 거야. 우리 얘기하고 안 맞는 거야. 끝까지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한 1년 넘었는데도 협상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나도 버지 않겠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희한하게 지분으로 갖고 있는가 하고 그 당시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복 형제들이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맞은편 저쪽 앞에도 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상속을 받은 걸로서 너는 저쪽으로 갔고 너는 이쪽으로 갔자 하면서 일부 지분을 서로 넘겨받은 거야. 그러다가 요 앞에 있는, 지금 그건 땅이지만 이거 가장 알짜인 상권이 있는 요걸 가지고 이제 다툼이 되게끔 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땅 지분만 갖고 있고 어떤 분은 건물 지분만 갖고 있던 거죠. 협상이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면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서는
팔아서 나누는 수밖에 없거든요. 팔아서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틀림없이 상대편이 팔아서 나누자고 소장을 낼 것이다. 팔아서 나누자. 이제는 협상이 안 되니까 얼마라도 자기 땅을 건져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상대편이 팔아서 나누자고 소장을 낼 테니까 가등기를 쳐놔라. 아니나 달라 결국은 팔아서 나누자고 소장을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경매로 전부 다가 경매로 다시 나온 겁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나왔죠. 여기 보면 다시 나왔죠. 그래갖고 전부 다를 파는 걸로 나왔죠. 뭐만? 토지 매각 제외로 건물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다 떨어져 가지고 보면 우리가 다시 이거를 낙찰을 받아 가지고 전부 다를 우리 걸로 다시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 가덕인권자 해갖고 재연개발 주식회사가 이렇게 가덕기를 쳐놨죠. 건물 주인이 여기 보면 6분의 2가 재연개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등기권자 해갖고 김진 누구에서 건물에 대한 것을 전부 다 가등기를 쳐놓고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돼서 얘기가 정리가 끝났던 겁니다. 조금 좀 얼핏 보면 좀 복잡한 내용 같은데 핵심은 이거예요. 보면은 현재 세입자들한테 가서 먼저 보증금을 다 인정해 주겠다. 그래갖고 그대로 계약을 하자 해놨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도 우리한테 불리할 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 4분의 1 땅 주인이 위에서 세 받는 거 달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못했죠. 보면 내 땅 4분의 1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지로 내놔라. 그렇지, 지로 내놔라 할 수 있죠. 그건 그 지로 내놔라 할 수 있는 건데, 뭐 지로 내놔라고 하면은 나중에 다 팔아서 나누자 하게끔 되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상을 지금 나머지 땅을 다시 구입한 겁니다. 땅까지 다 구입을 했죠. 나중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나머지 땅 등기부등본까지 다 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지분권을 빼놓고 건물 파트 2의 건물 지외 토지만 매각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게끔 됩니다. 건물을 매각 제외되고 토지만 매각을 하는 것이 특수경매의 입문의 이 지분경매 말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데, 이렇게 어떤 땅에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이 되는 것이 이유가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6가지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제일 처음에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이 책에는 없고 제가 이거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건 제일 첫 번째, 처음서부터 건물을 무허가로 진 경우입니다. 근데 이 무허가로 졌어도 법정지상권이 있는 무허가가 있고 법정지상권이 없는 무허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세를 내고 있는 무허가가 있고 재산세를 안 내는 무허가가 있는데 거기까지 여기 다 잡으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무허가 건물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무허가도 법정지상권이 있는 무허가 법정지상권이 없는 무허가 재산세를 내는 무허가 재산세를 안 내는 무허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달라진다. 두 번째, 건축 허가는 있으나 건축물 대장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거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는 있으나 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가 95% 이상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허가는 있으나 대장은 없는 것인데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우리가 특수 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해결하기는 제일 쉽고 나중에 처리하기도 쉬운 것이 건축 허가는 있으나 대장이 없는 경우가 제일 좋은 경우입니다. 마무리시키기가. 세 번째,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요. 같은데 매각 제외했는데 왜 매각을 제외했는가 하고 보게끔 되면은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땅에 어떤 정식으로 옛날 집을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을 져서 갖고 있다가 그게 불편하니까 허물고 새로 졌는데 허물고 새로 졌을 때 허가를 받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던 걸 그대로 허물고 새로 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것은 15평인데 감정평가사 가서 봤더니 25평이야.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판사님한테 보고나면 현존하는 건물과 등기부 등본에 있는 건물이 다릅니다 하게끔 되면은 판사님 입장에서는 설정이 돼 있는 걸 가지고 경매로 집어넣는데 현존하는 건물과 다르다는 얘기는 설정이 없는 건물이 현존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설정하는 건물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정이 돼 있는 건물하고 다른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판사님께서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은 매각해서 제외해라 해가지고 현황과 건축물 관리장이 다른 경우에는 매각해서 제외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건축물 관리장을 인수하더라도 이 현물하고 등기부 있는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매매를 하거나 팔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장 전형적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 남의 땅에 건물을 진 경우죠.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법정지상권이 없는 거죠. 근데 이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가 이것도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어도 무허가로 진 경우도 있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처음부터 다른 경우 이게 이런 경우에 또 나오고 다섯 번째는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경매가 나온 경우가 있죠. 현재 짓고 있는 것이 경매로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짓고 있는 건물을 매각에 포함한 경우도 있고 짓고 있는 건물을 매각에 제외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경우에 보게끔 되면은 매매를 하게끔 경매로 나올 때 현재 공사 중인 건물은 매각 제외인 경우에는 이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허가는 있으나 대장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법정 기상권이 있는 경우는 거의 95%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5번이나 거의 비슷한 경우예요. 하나는 허가는 있어야 대장이 없는 경우에 이 위에 2번은 뭐냐면 건물은 다 지었는데 대장이 없는 거고, 현재 공사 중인 경우인데 사는 사람이 없지만 주인은 같은 겁니다. 2번은 다 지었고 건축물 관리자는 없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것만 다를 뿐이지 둘 다 허가는 받았다는 것은 마찬가지고 준공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2번이나 5번은 마찬가지인데, 2번은 준공을 못 받았어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고 5번은 준공을 못 받고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인 겁니다. 6번인 경우에 이거는 요새 경매 보게끔 되면 건축물 관리자는 있는데 등기부 등본이 없는 경우가, 경매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공매에서는 아무리 주인이 세금을 안 냈다고 하더라도 그 주인이 등기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공매에서는 그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공매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경매도 가끔 가다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건물 등기부 등본이 없다 보니까 설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이 제외되고 토지만 나온 경우가 6가지인데 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에 76번지에 땅이 있는데 이거는 건물 매각지인데 그야말로 무허가 건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1억 2,500에 8,7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1억 1,500에 입찰에 들어갔다가 떨어졌는데 이거는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지 못한 겁니다. 여기 보면 70%까지 떨어졌는데 거의 92%의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70%까지 떨어졌다면 잘 추천을 안 하는 물건인데, 제가 고향이 강릉이다 보니까 강릉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아는데, 강릉에 가면 경포대 해수욕장이 있죠. 아세요? 서울 사람들이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강릉의 경포도 해수욕장은 다 유명해서 다 아는데 남항진 해수욕장은 잘 모릅니다. 이거는 그 동네 사는 사람만 아는 곳이에요. 여기가 남항진이라는 어디가 하면 강릉에서 왜 강릉항이 있죠. 강릉항에서 울릉도 가는 배 떠나는 곳 있는 거 떠나죠. 그 항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거기가 그 항 밑에가 강릉의 가장 유명한 커피거리라는 곳입니다. 그 커피거리 끝에 보면 그 남대천이라는 곳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있는데 다리를 건너게끔 되면 여기가 뭐예요? 바로 남항진입니다. 그 남항진에 보면 한 500-600m 정도가 길게 한 2-3km, 3-4km 정도의 해수욕장이 쭉 있는데 500-600m를 빼놓고 나머지는 군부대가 있어요. 그 군부대가 그 해수욕장을 사용하고 수련장을 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로서는 그 커피의 거리를 다리를 넘어서 한 500-600m 정도만 해수욕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그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좀 유명한 거리가 되고 거기에 펜션도 있고 그 횟집도 있고 하고 바닷가 옆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많이 놀러 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땅값이 바로 바닷가 근처에는 그 해수욕장과 바로 붙어있는 바닷가 바로 옆에는 그 당시에 400에서 한 600 정도는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필지 안에 펜션으로 있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기도 한 제가 알고 있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인데, 이것이 196평이면은 200평이라고 치면은 약 4억, 3억 5천여인지 되고, 150평이라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넘어가야 되는데, 감정 가격이 1억 2천여 불에 나온 걸 보고, 이거는 투자해도 되겠다. 감정가가 낮게 감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고향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추천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래간만에 현장 답사를 간다는 목적하에 고향에도 가보는 겁니다. 여기 갔었어요. 근데 이것이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바닷가가 있죠. 여기서 한 블록, 여기가 아까 이게 바로 바닷가 옆에, 여기 이쪽 옆에는 제가 한 400만 원에서 600만 원 간다 그랬죠. 요 바로 한 필지 뒤에 있는 요 골목으로 이렇게 한 필지 뒤에 있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는 간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있는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보시게끔 되면, 자, 여기 보면 여기가 항구고, 여기 뭐야? 포구고, 여기 다리가 건너서 여기 보면 여기 뭐 남대천 다리가 있어서 여기 차는 못 다니는 그 다리가 있어서 여기 요만큼이 해수욕장이고, 요 밑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 숲으로 가려져 있는 여기는 군부대입니다. 군부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뭔지 여기 보십시오. 여기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보면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도로가 우리 땅 가운데를 질러서 이렇게 넘어갔죠. 우리 낙찰받을 땅 가운데를 넘어갔는데, 지적도상으로 보면은 뭐예요? 도로가 없죠. 지적도상 도로가 없습니다. 자, 선사님, 땅의 가치는 뭘로 결정이 되죠? 땅의 가치는 인허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천명해야 된다는 것은 인허가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인허가를 신청해도 법에 의해서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신청하게끔 되면 인허가가 잘 나고, 어떤 사람이 하면 인허가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허가에서 나오는 건데, 자, 내가 이 땅에다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핵심이 두 개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내 땅에는 지금 뭐죠? 요 현황도로가 있죠. 그러면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내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내 땅에 인허가를 받아야지 돈이 된다는 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내 땅에 인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 땅을 가로지르는 이 땅도, 이 도로도 내가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여기를 막을 수 있다면, 여기에 내 땅을 가로지르는 이 현황도로가 있는 걸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내 땅에 여기 들어오는 이 인허가 길을 어떻게 한다?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허가를 못 받는다는 뜻이죠. 땅은 뭐다? 인허가다. 즉, 이 땅의 권리 분석의 핵심은 내가 이 땅을 낙찰을 받았을 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끔 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 현장을 보면 이런 집이 있고, 뭐가 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그 보면 지적상 도로가 없는 이런 도로가 있고, 보면 우리 땅 가운데로 질러가는 이런 도로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서 차를 세워놓고 이 현장을 다 둘러보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집이죠, 요 집. 이게 해변 민박이라는 있는 집에 이
여자 노인네가 한 70세 정도쯤 되시는 분이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손주를 봐주는 것 같아요. 이거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더니 어떻게 오셨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집이 땅이 경매로 나왔길래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 옆에 앞에 있는 여기 있잖아, 여기 도로 있잖아. 이 도로 이거 우리 땅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이거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거고 이 땅은 맹지니까 그건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이것은 여기에 있는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는 건 자신했어요. 예, 자 보십시오. 강릉시 건축절에 보십시다. 강릉시 건축절에 보면 땅 주인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땅 주인의 현황도로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여기 뭐라고 했죠?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을 허가를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동도로를 이용해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죠. 이걸 보고 무슨 도로라고 그러죠? 마을 안길. 마을 안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갖고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현장을 가서 봤던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우리 땅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 있죠. 이 땅은 마을 안길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는 포장이 돼 있죠. 여기는 포장이 안 돼 있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마을 안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 집이 살지 않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진 것, 통로가 만들어진 것이지 옛날서부터 이거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명도죠. 명도. 그러니까 내가 땅을 주고 다 샀으면 사용의 권한이 나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법정상권에 있는 건물 주인이 있다 그러면 그 법정상 건물 주인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건물이 있죠.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요.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법정상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뭘 얘기하냐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 있는 거고 같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을 수도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짓담할 수도 있고 건축 허가는 받았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법정지상권 유무를 가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것이 이런 건물, 무허가 건물을 제일 제가 조심하는 겁니다. 왜 조심하냐면 자 요새 제가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유튜브를 보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뭐 어디서 살고 뭐 이따가 뭐 못 먹어서 뭐 넘어오고 뭐 탈북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북한에 나오는 그 가난한 사람들도 이 집보다는 좋은 집에 살죠. 북한에서 못 먹는다는 사람들이 이 집보다는 좋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넉넉한 사회에서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내 배째라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법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권리 분석에 이런 걸 정할 때 나쁜 집일수록의 법정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 권리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고, 이런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죽이고 가져가라, 이거 말고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달래는 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건물에 낙찰을 받았을 때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손자를 업고 온 그 아줌마한테다가 이거 우리 거야, 그래서 내가 얼른 아유 감사합니다, 그 내가 그거 몰랐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얘기하지, 이게 뭐 마을 안길이 여기서 절대 그런 얘기할 필요 한 개도 할 필요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집에 누가 살아요? 누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봤죠. 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최선도 기본으로 명도하는데 돈 1,000만 원 가져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아마 있을 거예요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 그랬더니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 왜요? 몇 개월 전까지 거기서 웬 무당이 살았어. 근데 사실 몇 개월 전에 그 무당은 이사를 갔는데 그 무당이 모시던 귀신은 아마 그대로 남아있겠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사람 마음에는 외지인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사고 한다는 게 좀 싫었던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주하는 사람은 없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요새는 이게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는 법정시상권이 문제가 안 되는 건 알고, 법정시상권이 있어야지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것이 법정시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러 다니지도 않고, 권리분석하고 제가 추천할 때도 법정시상권이 있든지 없든지 무시하고 추천을 해 지금은. 근데 이 당시가 이게 언제죠? 언젠가 봅시다. 12년. 지금서부터 12년 전이죠. 12년 전에는 저도 그만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집에 법정시상권이 있는 거를 조금 걱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법정시상권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이제 건축물 관장이 없지만은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은 법정시상권이 인정되니까 재산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재산세를 누가 내고 있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릉시청에 가서 재산세과를 가는 겁니다. 재산세 앞에 가서 이게 남항진동 몇 번지에 재산세를 누가 얼마를 내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12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경력이 부족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건 왜 알으시려고 합니까? 그러길래 여기가 이렇게 경매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법정상권이 있는 집인지 없는 집인지가 궁금해서 그걸 좀 알아보려고 재산세를 얼마나 누가 내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다면은 당신은 이 건물과 제3자이시네요. 이제 그렇죠. 개인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제3자에게는 그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제가 조금 좀 뭐랄까 지금보다는 젊었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내일보다는 오늘이 젊잖아요. 그리고 의욕을 한창 갖고 있을 때니까 내가 이 법정생을 알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담당 공무원에다가 이건 경매로 나오기 때문에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매로 나오면 가르쳐 주게 돼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그 담당자가 가만히 있더니 일어나더니 뒷좌석에 가서 한 서너 분 뒷좌석 가서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하더니 날 보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전양 뒤에 있는 그 자기 책임자한테 직접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이제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분이 옆에 의자를 이렇게 앉으면서 얘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길래 여기에 이 땅에 건물분 재산세를 누가 얼마를 내고 있는지를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당신은 제3자이기 때문에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아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매로 나온 거는 가르쳐 주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매로 나온 건 가르쳐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컴퓨터 자판을 전부 다 이렇게 돌려주고 모니터를 전체로 또 돌려주면서 어느 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찾아주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입자는 가르쳐 주게끔 돼 있죠. 그렇지만 건물분 재산세 내는 건 가르쳐 주게끔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얼마를 누가 내는지는 말고 재산세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그거는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개밀비법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런 정도는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몇 번지시죠? 그러더라고. 몇 번지 탁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 번지 수에 부르는 재산세 발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제가 여기는 법정시장권을 주장할 근거는 없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만약에 이 건물이 법정시장권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내가 참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만 해도 내가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 그만큼 경력이 부족했었던 게 맞아요. 자, 봅시다. 이게 법정시장권이 있다고 그러면 주인이 있어야지 법정시장권이 있는 거죠. 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건물 주인에게 내가 철거하고 지료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 건물을 가지고 지료 내줄 사람 법정시장권이 있다고 지료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당시에 내가 권리 분석을 이 경매를 입문한다면서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 그 법에대로 법정시장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만 찾아갖고 했지 현실적으로 닥쳤을 때에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그런 구분을 그런 권리 분석은 전혀 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 번지수로는 재산세 내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땅에 건물이 좀 좋은 땅에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긴 한데 법정시장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 보려면은 재산세를 내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정도는 물어보면은 그 정도는 가르쳐주고 만약에 재산세를 내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법정시장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런 정도로만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입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법정시장권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없으니까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수준에서 지금 초보자는 법정권이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많이 따질 수 있겠지만 우리 수준에는 그거는
따지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이 더 돈이 되더라. 주인도 정확하게 있는 거고 법정상권을 지켜야 될 만큼 좋은 건물인 경우는 돈이 더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